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소규모 감염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글날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상황을 정리합니다. 사건 오늘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정진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정진호 기자가 오늘 방역당국이 밝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예,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전날에 비해 6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이달 들어서는 6일 동안 두 자릿수 확진자를 유지하다가 어제는 114명으로 세 자릿수로 늘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하루 만에 두 자릿수 확진자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중에 69명 중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46명이 나왔고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이 늘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전국 곳곳에서 일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추석 가족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로서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저희가 추석 되기 전에 걱정했었던 상황이죠. 네. 추석을 통해서 가족 모임을 통한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두 가지 정도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에게 전파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네. 여러 연구에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게 연령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라는 거죠. 연령이 증가할수록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런 추석 때 가족 모임을 통해서 어르신들께 그런 위험을 넘겨드릴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좀 걱정이고요. 네. 두 번째는 가족 내 전파가 지역사회로 이어진다라는 점인데요. 사실 가족 내에서만 접촉이 이루어지고 더 이상의 접촉이 없다면 대규모 발생으로도 가지 않을 텐데 결국 가족 내에서 발생했었던 그 전파가 지역사회 집단이나 회사로 이어지면서 전파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 이런 위험이 현재 발생에 다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저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환자 발생 숫자가 두 자릿수여서 참 다행스럽게 보고는 있지만 이번 주말 또 다음 주를 지나면서 환자 발생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른바 빨간 약이죠. 포비돈 요오드가 코로나19를 잡는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방역당국에서는 치료제로서 역할은 없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전문가로서 이 빨간 약의 효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빨간 약, 그 포비돈 요오드가 사실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런 거가 의사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소식은 아니고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네. 이 포비돈 요오드는 이제 소독제의 일종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세균들을 불활성화, 사멸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소독제이기 때문에 네. 그건 당연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제재는 주사나 먹는 약 이런 걸로 전신으로 투여할 수 있는 제재가 아니고 아하. 국소적으로 바르거나 뿌리는 이런 형태로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 또는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환자 이런 분들에게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이 치료제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한글날과 주말로 이어지는 반짝 연휴가 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문가로서 꼭 지켜야 할 방역 수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반복해서 경험하는 게 이게 이제 느슨해지면 환자 발생이 는다는 것이고 네. 괜찮다고 여겨질 때 다시 많아지는 것이었거든요. 네. 지금 두 자릿수로 떨어지는 것에 안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이제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새로운 어떤 묘책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네. 모두가 알고 계신 그 방안을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방역의 원칙이 누구만 지키고 누구는 지키지 않고 이러면 누구도 지키지 않는 상황이 결국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오래되는 상황이어서 많이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알고 있는 것, 마스크 착용이나 손위생, 기침예절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계속 지켜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글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군중 집회가 예고돼 있고요. 박성훈 변호사, 그래서 네. 방역 당국과 경찰이 아주 긴장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8.15 광복절 집회를 하셨던 분들, 네. 그리고 이번에 개천절 집회를 시도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또 10명 이상의 집회를 신청한 시민단체가 대략 한 15군데 정도 되는데요. 네. 경찰은 전부 이제 집회 금지 통고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이 소위 8.15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집회 금지 통고한 것에 대해서 집행을 정지해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지금 행정법원에 일단 집행 정지 신청을 한 상황인데요. 네. 이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아니 지금 어디 뭐 전철을 보면 매일 7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철을 타고 이동하고 있고 네. 또 제주공항에는 30만 명의 인파가 모였고 매일 수백 명씩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는 마스크도 착용하고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제한적으로 이 헌법상에 보장된 집회 결사 자유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 이건 헌법상 문제가 있다. 집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된다면 일정한 장소를 확보해서 거리 두기도 하고 마스크 다 착용하고 네. 또 주변에 의료진도 두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이제 아까 비교했던 그 전철에 많은 사람들 또 제주도 인파, 많은 인파 이런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집회를 하게 되면 그렇죠. 일단 뭐 숫자는 뭐 100명으로 8.15 때도 신고를 했지만 수만 명이 모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 집회 전후로 함께 또 식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모르는 사람 740만 명이 전철을 시간대별로 타는 거하고 네. 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또 흩어져서 식사를 하고 하는 것들하고는 사실 위험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금 최근의 추세상으로 봤을 때 법원에서 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정진호 기자, 지금 백성무 변호사가 설명을 했지만 집회라는 특성, 방역 당국에서는 밀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래서 참 긴장하고 또 자제당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광복절에 있었던 서울 도심에서 집회로 그 당시 참가자랑 접촉자를 포함해서 600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확진과 전파 사례가 있는 만큼 네. 이런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집회는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요. 서울시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모두 고발 조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또 경찰은 한글날에도 불법 집회를 대비해서 차벽을 설치하겠다. 네. 근데 과잉 대응 논란이 있는 거 알지만 그러니까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네. 밝혔고요. 근데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이 비대위는 효력을 정지해달라, 집회 금지를 내린 걸 정지해달라고 지금 법원에다가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네. 이 사건은 아마 법원에서 오늘 중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집회도 문제이긴 하지만 또다시 연휴입니다. 연휴 기간에 전국 주요 관광지로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추석 연휴 때 제주도를 다녀가신 분들이 19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어허, 근데 그랬죠. 지금도 이번에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뭐 속초나 강릉 이렇게 좀 한적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러니까 관광지로 주목받는 곳들은 지금 여름 성수기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어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많은 분들이 답답하시죠, 솔직히. 그렇죠. 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그래서 오래됐고. 그래도 야외면 좀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많은 여행을 지금 계획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리 야외라고 하더라도 밀집해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집회 금지하는 것과 유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분비자는 뭐 10월 말이나 이럴 때 한번 어디 한번 가볼까로 알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예. 다 예약이 다 예, 찼어요. 그럴 정도로. 어허. 근데 지금 이번에 또 연휴 때는 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예. 이건 역시 코로나19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점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어서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진호 기자, 수도권 지역에서는 병원, 어린이집, 또 교회 등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 잇따르고 있죠. 예, 맞습니다. 경기 의정부의 마스터플러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누적 확진자가 전날 기준으로 35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서울 도봉구의 다나병원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또 나오면서 누적 어허. 확진자가 51명까지 늘었습니다. 예. 특히 의정부의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감염 경로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은 상태고 이런 식으로 병원과 어린이집, 요양시설, 교회 등에서 산발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온라인몰인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는 자사의 그 냉동센터에서 근무한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 예.
그리고 추석 연휴 가족 모임 감염 관련해서 두 번째 일가족 감염 사례가 대전에서 나왔죠. 네, 맞습니다. 대전에서 추석날 벌초를 갔던 일가족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네. 일단 추석이 지난 1일에 경북 예천에 있는 곳에 가서 벌초를 하고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 이틀 전에 7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네. 그 이후에 줄줄이 어제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이렇게 계속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일단 대전시에서는 역학조사 결과 이 일가족 중에 한 분이 다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또 영어 공부방, 어린이집, 또 충남 내포 신도시 직장, 또 손주들이 다니던 중학교, 뭐 어린이 야구단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300명 정도의 접촉자를 지금 찾아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주민들의 집단 감염으로 코호트, 집단 격리가 됐던 전북 정읍시 양지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정진호 기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예, 지금 정읍 양지마을에서는 4명, 그리고 정읍 전체에서 8명 이렇게 해서 총 12명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끝났는데 마을 주민을 포함해 총 138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네. 조만간 역학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양지마을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네, 정읍시에서 다행입니다.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